여러분, 은퇴하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있고 나라에서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연금 나오면 그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라고 생각하셨죠?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지 뭐 더 바랄 게 있나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셨을 겁니다. 저도 충청남도 천안에서 23년 동안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며 그날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은퇴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은퇴가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고문이었습니다. 대출 하나 없는 32평 아파트요. 그게 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인 줄 알았는데 소득 없는 노인에겐 그저 매달 피 같은 돈을 뜯어거가는 세금 괴물일 뿐이더라고요. 야, 병수야, 너 연금 얼마 안 나오잖아. 이건 내가 낼게. 너희는 그냥 맛있게 먹어. 천안 신부동의 유명한 갈비집에서 친구가 던진 이 한마디에 제 40년 인생 자부심이 걸레짝처럼 구겨졌습니다. 삼겹살에 된장찌개 몇 그릇 시켰는데 7만 원이 지키더라고요. 매가 된다고 일어섰다가 그 7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다시 의자에 붙어걸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받은 그 수치심과 비참함,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십니까? 평생 망치 들고 현장 뛰어다니며 자식 키우고 집 샀는데 나이 70이가 넘어서 7만 원이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어야 하는 그 기분 말입니다. 친구 녀석은 걱정 마, 내가 낼게라며 생색을 내는데 그 말이 제 귀에는 너 이제 거렁뱅이 다 됐구나 라는 비웃음으로 들렸습니다. 고기가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씹히는데 아내 얼굴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분명 인테리어 사무소 문 닫고 수입이 없는데 2억 8천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 건보료를 21만 원 넘게 내라더군요.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23만 원, 통신비에 약값까지 나라에서 준다는 연금 100만 원 중에 이미 절반 이상이 숨만 쉬어도 사라지는 겁니다. 남은 돈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물가는 또 왜 이리 미쳤나요?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 집어드는 것도 손이 떨려서 3번은 내려놓게 됩니다. 장수하는 게 축복이라는 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돈 없는 노인에게 장수는 그저 하루하루 비참함을 견뎌야 하는 형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38살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취직도 못했다며 달마다 와서 냉장고를 털어갑니다. 아내는 그 아들 주겠다고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김장을 담그고 불고기를 재워놓습니다. 아버지, 요즘 월세가 너무 비싸서 돈이 정말 없어요. 라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아내는 자기 입에 들어갈 반찬은 빼놓고 아들 가방부터 채웁니다. 그 재료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부부 노후자금, 그 쥐꼬리만한 연금을 쪼개고 쪼개서 만드는 겁니다.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참아 나도 힘들다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꿨던 평온한 노후의 모습일까요? 전부 잃어버리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까요? 아니면 이 비참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겪고 있는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연금 100만 원과 내 집 한 채라는 달콤한 함정에 빠져서 저처럼 자존심 다 버리고 비참하게 늙어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이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심을 어떻게 다시 세웠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노후의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 절대 모르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겪은 그 치열하고도 아픈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천안 동남구의 한 구석에서 인테리어 도면을 설계도처럼 달고 산 지 벌써 23년이 넘었네요. 그전 서울 강북에서 건설 현장 일 배우던 시절까지 합치면 꼬박 40년을 먼지와 페인트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소 문을 닫던 날, 마지막 견적서를 철하고 텅 빈 책을 달, 마지막 견적서를 철하고 텅 빈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헐없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자. 이만하면 할 만큼 했잖아. 제 말에 아내 순덕이가 앞치마에 투박한 손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앞날이 탄탄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천안 동남구 외곽에 32평짜리 오래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거든요. 2억 8천만 원 정도 나가는 그 집은 10수년 전 융자 끼고 사서 비들려 번 돈으로 대출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대출 없는 내 집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소 정리하면서 비품이며 공구들 처분하고 나니 수중에 현금도 1,800만 원 정도는 남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부부가 미리미리 부어뒀던 국민연금이 합쳐서 딱 100만 원 정도 나온다니. 이 정도면 노후 준비 끝난 줄 알았죠. 여보, 우리 최 10대에 이 정도면 대한민국 상위권 아니겠어?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으며 호기롭게 웃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살 집도 내 거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한 현장 먼지 근처엔 얼씬도 말자고 다짐했죠. 사무소 문 닫으면서 정부에서 해주는 폐업 지원 패키지라는 걸 신청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서류 정리를 도와주니 참 세상 좋아졌구나 싶더군요. 낡은 컴퓨터며 도면 책상이 중고차에 실려 나갈 때 시원섭섭한 마음도 잠시, 이제는 진짜 자유다라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한 달 100만 원이면 우리 둘이 소박하게 먹고 자는 데는 차고 넘치는 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의 처절한 착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딱 한 달이 지나자마자 현실이라는 놈이 제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치더군요. 가장 먼저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우편함에 꽂혀있던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사무소 운영할 때는 사업자로 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하고 수입이 연금 100만 원뿐인데 건보료가 무려 21만 원이 넘게 찍혀서 나온 겁니다. 여보,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우리 돈 벌지도 않는데 왜 이래? 아내가 놀라서 묻는데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소득은 없어도 2억 8천짜리 아파트가 재산으로 접해서 지역가입자 점수가 높게 책정된 거였죠. 나라에서는 집 있는 노인을 자산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연금 100만 원 받아서 건보를 내고 아파트 관리비 23만 원 내고 나니 손에 쥔 건 고작 53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증발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5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마트에 갔다가 대파 한 단과 달걀 한 판 값을 보고 우리 부부는 장바구니를 채우지도 못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무소 운영할 때는 박스로 들이던 식재료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금덩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전기세 아끼겠다고 거실 불도 못 켜고 어둠 속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데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4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고생을 또 해야 하나. 아내의 혼잣말이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은퇴하고 매일같이 산책이나 하며 여유 부릴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어디서 돈이 셀지 몰라 가계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연금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은 40년 동안 망치 들고 현장을 뛰어다닐 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막상 은퇴해 보니까요. 세상은 일하지 않는 노인에게 단 1원의 자비도 베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믿었던 그 집 한 채와 연금 100만 원은 노후라는 거친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닻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쉼자리가 오히려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현실은 이제 막 시작된 고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평온한 노후는 첫 번째 고지서 한 장에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무소 문을 닫으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주말만 되면 아파트 현관 벨소리가 공포영화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8살이 되도록 변변찮은 일자리 하나 없이 천안시내 원룸에서 자취하는 우리 외아들 준혁이가 오는 소리거든요. 아버지, 나왔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뭐 맛있는 거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혁이는 반가운 인사 대신 커다란 배낭 2개를 거실 바닥에 툭 던져놓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지난주에 가져갔던 빈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가득 들어있었죠. 아내 순덕이는 허리가 안 좋아서 비가 오면 절뚝거리면서도 아들이 온다는 소리에 아침부터 재래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준혁아, 장사도 안 되고 힘들었지? 얼른 씻어라. 제육볶음 해놨어. 아내는 아픈 허리를 두드려가며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프라이팬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육볶음에 시금치나물, 갓 담근 총각김치까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젓가락질을 해대며 투덜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요즘 원룸 월세도 올랐고 취업 준비하느라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진짜 빠듯해요. 그 소리를 듣는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내 연금 100만 원 중에 얼마를 떼어줘야 하나 머릿속으로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준혁이가 집에 올 때마다 아내가 재래시장에서 사오는 장바구니 물가가 우리가 한 달 내내 먹는 생활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에 10,000원이 훌쩍 넘고 상추며 마늘이며 안 오른 게 없는데 아들에게 챙겨주겠다고 한 번 장을 보면 12만 원은 우습게 나갔습니다. 연금 100만 원 중에 건보료 관리비 내고 남은 53만 원에서 아들 반찬값으로 25만 원이 나가버리면 정작 우리 부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맹물에 밥 말아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아들 기운 차려야지라며 자기 몫의 고기는 건드리지도 않고 아들 접시에 올려주더라고요. 해질녘이 되어 준혁이는 다시 그 커다란 배낭 2개에 가득 찬 반찬통을 챙겨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육볶음 진짜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아버지, 나 갈게요. 아들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냉장고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숨을 고르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가슴 아프던지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우리가 연금을 100만 원씩이나 받으니까 당연히 여유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준혁아, 너도 이제 38인데 부모 생각도 좀 해야지.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아들이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집도 있잖아요. 대출도 다 갚았다면서요. 저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부모가 이 정도도 못 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40년 동안 잠자고 현장 뛰어다니며 산 이 아파트가 아들에게는 그저 언제든 기대면 나오는 화수분처럼 보였나 봅니다. 72대 노부부에게 집 한 채와 연금 100만 원은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지막 생명줄이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그저 탐나는 먹잇감에 불과했던 걸까요? 밤늦게 주방을 정리하던 아내가 남은 제육볶음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은 노후의 보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무겁고 아픈 채무가 된다는 걸. 그날 밤 텅 빈 냉장고 앞에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지, 다음 주에 아들이 또 오면 어떤 핑계를 대고 반찬을 줄여야 할지, 막막한 고민만이 어두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금 100만 원의 현실은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가려져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연금 1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한숨이 나오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건강보험료며 관리비며 각종 공과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거든요.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티려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놓지 않았던 일손을 다시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순덕아, 나 오늘 시내 나가서 일자리 좀 알아보고 올게. 제 말에 아내 순덕이는 말없이 제 낡은 점퍼 어깨를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입던 작업복 대신 정장을 꺼내 입으니 어색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래도 72일에 몸은 멀쩡하고 정신도 말짱한데 어디 가서 경비일이라도 못하겠나 싶어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천안 동남구청 근처에 있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로 향하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는데 제 마음은 처음 사무소 개업하던 날처럼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만 벌어도 한 달이면 15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혼자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며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센터는 이미 일자리를 구하려는 어르신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붙은 구인 공고들을 훑어보는데 제 눈이 번쩍 뜨이는 곳이 없더군요. 대부분이 아파트 경비, 청소, 주차 관리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40년을 보낸 제가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상담사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름 최병수, 나이 72세. 학력은 초라하고 경력란에는 오직 인테리어 사무소 운영 4글자뿐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제 이력서를 한참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 인테리어 하셨으면 손재주는 좋으시겠네요. 그런데 경비일은 요즘 젊은 60대 분들이 꽉 잡고 계셔서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72세라는 나이가 세상 밖에서는 이렇게 큰 장벽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몸은 건강합니다. 밤샘 근무도 자신 있고요. 간절하게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입주민들도 젊고 싹싹한 사람을 원하거든요. 70대 넘으시면 면접 기회 잡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상담사가 겨우 연결해준 아파트 경비 면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면접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사람은 딱 봐도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양복도 세련되게 차려입고, 목소리도 쩌럼쩌럼하더군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이미 시들어버린 낙엽 같았습니다. 면접관은 제 나이를 확인하더니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병수 씨,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저희는 비상 상황 때 뛰어다닐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요. 단 5분도 안 되는 짧은 대화 끝에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당신은 필요 없다는 거절의 의미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 즉 노인 복지 차원의 공공근로였죠. 저거라도 해야겠다 싶어 동사무소로 달려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달 30시간 일하고 29만 원 받는 그 소소한 일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어르신, 지금 대기자만 50명이 넘어요. 이번 분기는 이미 마감됐고 다음번에 지원금 예산이 더 내려와야 자리가 날 것 같습니다. 29만 원짜리 일자리조차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현실. 은퇴만 하면 세상이 저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72세 노인 병수가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고 기운이 빠진 노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연금 100만 원에 집 한 채 있으면 장수하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일하고 싶어도 써주는 곳 없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아내에게 차마 일자리 못 구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저는 한참 동안 아파트 단지를 빙빙 돌며 밤 공기만 마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천안 고향 동창 부부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안 가겠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 나가서 웃고 떠들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 순덕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무소 문 닫고 한 달 내내 집구석에서 가계부만 들여다보던 아내가 오랜만에 외출한다고 10년도 더 된 자켓을 꺼내 다듬는 걸 보니 도저히 못 간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이 옷 괜찮아? 너무 옛날 사람 같지 않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지갑 속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금으로 꼽아쳐둔 5만 원짜리 2장과 만 원짜리 몇 장. 오늘 점심은 친구가 낸다고 했으니 커피 정도는 내가 대접해도 괜찮겠지 싶어 큰맘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천안 신부동 쪽에 있는 가든 삼겹살집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사무소 하던 시절엔 제가 늘 오늘 삼겹살은 내가 쏜다며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친구가 사주는 밥을 얻어먹는 처지가 되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껄끄럽기만 하더군요. 그래도 아내가 오랜만에 웃으며 수다 떠는 모습을 보니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친구 부부와 함께 근처 대형 디저트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 천안 신부동에는 건물 통째로 쓰는 화려한 카페들이 참 많더군요. 입구부터 인조식물로 꾸미고 천장이 높은 게 무슨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친구 아내들은 예쁜 케이크들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며? 우리 골고루 좀 골라보자. 친구 아내의 제안에 쟁반 가득 조각 케이크와 음료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크로아상에 크림이 듬뿍 얹어진 딸기 케이크, 그리고 우리 4사람이 마실 아메리카노까지 주문하니 줄이 꽤 길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5, 6천 원 하겠지. 케이크 몇 조각 하면 3, 4만 원 나오려나?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요즘은 사람 대신 기계로 주문을 받더군요. 침침한 눈으로 화면을 보며 메뉴를 누르는데 마지막 결제 금액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만 8천 원. 6만 8천 원이 빨간 숫자로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우리 부부 일주일치 식비가 고작 케이크 몇 조각과 커피 4잔에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려는데 손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요. 5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쭈뼛거리며 지갑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뒤에 서 있던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카드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야, 병수야, 됐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내가 낼게. 그 말 한마디가 조용한 카페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친구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너희 부부 합쳐서 연금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며? 그 돈으로 건보를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이런 데 와서 돈 쓰지 마라. 신조를 가정한 그 말이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순덕이의 얼굴을 보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애꿎은 가방끈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아내 앞에서 받은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집 사고 자식 키웠는데 70대 노인이 되어 친구에게 6만 8천 원이 없어 동정표를 받는 처지가 되다니요. 케이크는 달콤했지만 제 입안에서는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딸이 이번에 공기업에 합격했느니 손주 학원비로 얼마를 보태줬느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랑질 사이사이에 섞인 너희는 힘들지라는 위로가 차라리 욕보다 더 듣기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부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천안 시내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 창피하게 했네. 겨우 꺼낸 제 말에 아내는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아니에요. 우리 그 케이크 안 먹어도 돼요. 집에 가서 김치에 밥 먹으면 되지.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배가 고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 존재가 지워지고 내 자존심이 타인의 동정 아래 짓밟히는 일이라는 걸 72세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연금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점심값도 안 되는 푼돈일 수 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숨 같은 돈을 쥐고도 나는 내 아내의 자존심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 몰래 훔친 눈물이 베개 위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6만 8천 원의 수치심을 겪고 돌아온 뒤 우리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된장국처럼 무거웠죠.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순덕아, 우리 이제 진짜 독하게 마음먹어야겠어.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형편에 맞춰서 딱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계부를 꺼내왔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 100만 원을 어떻게 쪼갤지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료 21만 원, 아파트 관리비 23만 원, 통신비 8만 원,
기본적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미 52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48만 원으로 한 달 식비와 경조사비, 혹시 모를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칼을 댄 건 하나뿐인 아들 준혁이에게 가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준혁아, 어머니 허리도 안 좋고 이제 우리도 형편이 예전 같지 않다. 앞으로 반찬은 네가 알아서 해 먹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단호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 노후를 깎아먹으며 자식 뒷바라지 않는 게 결국은 자식에게도 독이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들에게 주던 반찬값 25만 원만 아껴도 우리 부부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천안 동남구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라 도움을 받아라며 자존심을 세웠지만 이제는 그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복지 창구 앞에 앉아 상담원에게 조심스럽게 우리 형편을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소득이 낮고 고령인 저희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몇 가지 있더군요.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통신비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신청하시면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아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 사업도 자리가 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상담원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주는 이런저런 지원금 혜택들을 챙기다 보니 어쩌면 이 척박한 현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래시장에 들러 세일이라는 콩나물 한 봉지와 무 한 토막을 샀습니다.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소박한 재료들이지만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사서 아내와 저녁을 차려 먹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친구들 모임도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다 거절했죠. 대신 아내와 함께 아파트 산책로를 걷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보온병에 담아온 믹스커피를 들고 단지 내 벤치에 앉아 마시는데 그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6만 8천 원짜리 카페 케이크보다 이게 훨씬 낫네. 그렇지? 제 농담에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을 수만 있으면 됐죠.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살면 연금 100만 원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내의 그 웃음을 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넉넉지 않았지만 지출을 극도로 줄이고 현실을 받아들이니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혁이도 처음에는 서운해하더니 이제는 가끔 과자 한 봉지라도 사들고 와서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라고 사과를 하더군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남은 생은 무리하지 말고 이 소박한 평온을 지키며 살자고요. 이대로만 간다면 70대 노후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우리는 그 좁은 틈 사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갈지. 그저 오늘 밤의 고요함이 영원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짜 안도였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웃었던 그날 오후. 우체통에 꽂혀있던 두툼한 노란 봉투 하나가
우리 집의 평화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요. 안에 든 서류는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통지서였습니다. 사무소 폐업할 때 세무사에게 다 맡겨서 깨끗하게 정리된 줄 알았는데 누락된 부가세와 정산되지 않은 4대 보험료가 가산세까지 붙어서 당장 1,200만 원을 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수중에 있던 현금 1,800만 원 중에 지난 몇 달간 생활비로 쓰고 아내랑 아껴 쓴다며 남겨둔 건 고작 400만 원뿐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100만 원은 이미 건보료 관리비로 절반이 나가버리는데 도대체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나라에서는 법이 그렇다며 늙은이의 마지막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세금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 순덕이가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진짜 왜 그래? 정신 차려봐. 달려가 보니 아내는 허리를 감싸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무소 일 뒷바라지를 하며 무리했던 허리 디스크가 결국 터진 거였습니다. 그동안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들 줄 반찬해준다고 시장을 누비던 아내였는데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온 거죠. 응급실로 실려간 아내는 당장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제 떨리는 물음에 의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에 입원비랑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소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금 1,200만 원에 아내 수술비 600만 원, 도합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당장 필요하게 된 겁니다. 연금 100만 원 받는 70대 노인에게 1,800만 원은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고 험난한 벽이었습니다. 아내를 병실에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집인 32평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내 집. 이 집이 있으면 천년만년 안전할 줄 알았는데 정작 아내가 아프고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간다니. 이 커다란 아파트가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야겠다 싶어 부동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천안 동남구에 있는 제 아파트 급매로 좀 내놔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쪽 아파트는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게다가 오래된 아파트라 가격을 확 낮추지 않으면 1년이 가도 안 나갑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는 연금으로는 병원비는커녕 당장 매일 먹을 쌀 살 돈도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집 한 채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막상 돈이 급하니 내 집 거실 바닥에 앉아 올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더군요. 평생을 일해서 일궈온 모든 것들이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금 100만 원의 평온함은 그렇게 잔인하게 끝이 났고 이제 저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벼랑 끝 사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아니면 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도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길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인생은 정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72세.
이제야 진짜 인생의 매운맛을 피눈물 흘리며 맛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염치 불구하고 아들 준혁이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안 벌리겠다고, 죽어도 내 힘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아내 수술비와 세금 고지서 앞에서는 그 다짐이 종이장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생활하는 원룸은 천안 동남구 신방동의 낡은 상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한다며 제가 매달 조금씩 보태주던 그 월세방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 제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요. 아들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겨우 노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저를 발견한 준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서니 취업 준비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구석에는 먹다만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말을 꺼내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아들이 건네준 물 한 잔에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준혁아, 취업 준비는 좀 어떠니? 아직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면접마다 번번이 탈락하고. 아들의 한숨 섞인 대답에 제가 하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턱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눈을 질끈 감고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사실 어머니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단다. 거기에 사무소 정리하면서 세금 문제까지 터져서 지금 아버지가 너무 급해졌어. 저는 최대한 비굴하지 않게, 하지만 간절함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한 300만 원만, 아니 200만 원이라도 좀 융통이 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든 갚으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혁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진심이에요? 저는 지금 취업도 못해서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 생활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변명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집도 있잖아요. 천안에 32평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다면서요. 그 집 담보로 돈 빌리면 되지. 왜 저한테 그래요? 저는 요즘 월세 내기도 빠듯해서 잠도 못 자는데.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껴가며 아들에게 해줬던 수많은 반찬들, 아들 학원비 보태줄 때 못했던 우리 부부의 노후자금, 그 모든 게 아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였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는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이라도 있지. 저는 이 방 계약 끝나면 길바닥이에요. 아들의 고함기에 찾아온 정적은 비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남기고 원룸을 빠져나왔습니다. 4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계단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병원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통증 때문에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차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복도 끝구석진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천안 외곽 아파트. 그게 제 훈장인 줄 알았는데 아들에게는 그저 아버지는 부자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된다는 핑곗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세금은 폭탄처럼 날아오고 자식은 고개를 돌리고 일자리는 나이 많다고 거절당하는 이 현실. 수중에는 아내의 다음번 약값을 낼 돈조차 아슬아슬했습니다. 40년을 개미처럼 일해서 남은 게
병원 복도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72세 노인의 모습이라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이 돈이라는 칼날에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생을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면 노후에 효도받을 수 있다는 생각. 집 한 채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믿음. 그 모든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 결제일은 다가오고 세금 독촉장은 매일같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저는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떨리는 손만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나만 보고 평생 고생한 내 아내 순덕이를 저렇게 차가운 병실에 계속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자식은 등을 돌렸지만 아버지가 아닌 한 남편으로서 제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이 위기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아파트가 과연 나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나를 괴롭힐지 저는 마지막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차가운 셔터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머릿속으로 수만 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내 집인데 이 집이 나를 살려줘야 하지 않겠나. 72세 노인에게 은행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현재 소득이 국민연금 100만 원뿐이시라 일반 신용대출은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으시더라도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지금 받으시는 연금액보다 많아질 텐데 생활이 가능하시겠어요? 은행원의 사무적인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집인데, 대출 하나 없는 2억 8천짜리 내 집인데, 정작 내가 급할 때는 돈 한 푼 빌려 쓰기 어렵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집이 2억 8천이나 하는데 수술비랑 세금 낼 1,800만 원 정도도 안 됩니까? 제 간절한 물음에 은행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요즘 천안 외곽 아파트는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내고 좁은 빌라로 옮기려 해도 집이 팔려야 말이죠.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당장 아내의 수술비 결제일은 코앞이고 세금 독촉장은 매일 밤 제 꿈속까지 쫓아오는데 세상은 일하지 않는 70대 노인에게 단 한 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외망적인 마음으로 은행문을 나서려는데 창구 옆에 꽂힌 파란색 홍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을 받으세요. 예전부터 TV에서 가끔 보던 주택연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무슨 소리야, 집은 자식 물려줘야지, 늙어서 집 담보로 돈 받아 쓰는 게 말이 되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혁이가 원룸에서 내뱉은 아버지는 집 있잖아요 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 고생을 하며 지킨 집인데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자식이 그 집 팔아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노후를 다 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 이 집을 써야겠구나.
다시 상감청구로 돌아가 주택연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국가복지제도라는 설명에 조금은 안심이 되더군요. 제 나이 72세, 아내 70세, 2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면 매달 약 85만 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100만 원에 주택연금 85만 원을 더하면 185만 원. 지금의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건 초기 인출 기능이었습니다. 향후 받을 연금액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세금이나 의료비 같은 긴급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걸로 1,200만 원의 세금 폭탄과 아내의 수술비 600만 원을 당장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에 눈앞이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일궈온 이 집이 나중에 국가 소유가 되고 자식에게는 단 한 평도 물려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부모로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통증을 참고 누워있는 아내를 생각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야. 저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든 아내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사무소 일 내조하며 수만 번의 서류를 철하고 수천 번 밥상을 차리며 다 달아버린 아내의 허리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식 눈치 안 보고 친구 동정 안 받고 이 돈으로 당신 치료 다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요. 집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은 걷어가면서 정작 생계가 막막할 때는 아무런 지원도 주지 않는 현실에서 제가 찾은 마지막 희망은 결국 제 자신이 읽어놓은 이 집이었습니다. 주택연금 통지서에 적힌 숫자를 보며 저는 비로소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사온 컵라면 대신 아내와 함께 먹을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을 상상하며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노후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막연하게 국가가 도와주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손으로 마련한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쓰느냐. 그게 바로 70대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걸 피눈물 나는 사투 끝에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집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택연금 초기 인출금으로 그 지긋지긋한 세금 1,200만 원을 몽땅 갚아버렸고 아내의 수술비와 입원비 600만 원도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독촉장 하나 없는 우체통을 확인하는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매달 185만 원이라는 현금이 쥐어집니다.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 100만 원에 주택연금 85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죠. 누군가에게는 대단치 않은 돈일지 몰라도 70대 노부부에게 185만 원은 생명줄이자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 21만 원 내고 아파트 관리비 23만 원 내고 전기세며 통신비 10만 원 내고 나도 우리 손에는 131만 원이 남습니다. 하루에 4만 원꼴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군요. 이제는 마트 세일 전단지를 뚫어지게 보지 않아도 아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한 근, 신선한 딸기 한 팩 정도는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수술한 허리는 좀 어때? 이제 좀 걸을만해? 제 물음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아요.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푹 쉬니까 몸도 마음도 금방 나았네요. 아내의 그 웃음을 되찾기 위해 저는 제 집을 국가에 맡겼지만 그 선택에 단 1분 1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퇴원 소식을 듣고 아들 준혁이가 처음으로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퇴원 축하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또 찾아와서는 아버지, 아직도 반찬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며 냉장고를 열어보려는 아들의 손을 제가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 반찬은 네가 해 먹어라. 어머니 허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서서 요리 못한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 손맛이 최고잖아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주택연금 신청했다. 이 집 나중에 나라에 주는 거야. 너한테 물려줄 집 없으니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노후 우리가 책임질 테니 너도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준혁이는 한동안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니 어떻게 자식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넘기냐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룸에서 겪었던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느꼈던 그 막막함을 너는 모르겠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내 뒷바라지나 해줘야 길바닥에 안 나앉겠니? 그날 이후 준혁이는 더 이상 빈 반찬통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 과일이나 간단한 먹거리를 사들고 와서 어머니 허리는 어떠세요? 아버지 건강 어때요? 라며 안부를 묻더군요.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저는 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운 좋게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 재활용품 분리 도우미 자리에 순번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에 2시간 정도 단지 안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노인복지 지원금 성격의 월급 29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됐죠. 이제 우리 집 총 수입은 매달 약 214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노란 조끼를 입고 집을 나서면 이웃 주민들이 어르신 수고하십니다 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집안에서 가계부만 보며 한숨 쉬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받는 그 소중한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천안 시내에 나가 근사한 외식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카페에서 저를 무시하던 그 친구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또 생색을 내며 커피 한 잔 사겠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살게. 나 이제 나라에서 주는 월급도 받고 내 집으로 연금도 받는 사람이야. 너도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주택연금 알아봐. 당황해하는 친구의 표정을 보며 저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기적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 형편에 맞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금 185만 원과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 이 소박한 조합이 저와 제 아내를 지옥에서 건져 올려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눈뜰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의 노후를 당당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비참했던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세 병수가 피눈물을 흘리며 배운 이 교훈을 여러분께는 꼭 전해드리고 싶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 잘 키우고 내 집 한 채 있으면 장땡이라는 말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는 요즘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위험한 말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억 8천짜리 내 집이 내 입에 밥을 넣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끊기는 순간 덩그러니 남은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세금과 관리비를 뜯어가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소득 없는 노인에게 대출 없는 집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아내 병원비 때문에 사채라도 썼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집을 헐값에 내놓고 길거리로 나앉았을 겁니다.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내 몸 누울 곳이 국가의 소유가 되더라도 당장 내 아내의 허리 수술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현금이 나오는 게 진짜 내 재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마세요. 제 아들 준혁이를 보며 느꼈지만 자식은 부모가 여유 있는 줄 알면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고 결국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게 됩니다. 38살 넘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노후를 포기하는 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죄를 짓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나도 이제 돈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체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만 믿고 있다가는 갑작스러운 수술 한 번에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립니다. 실비보험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두었는지, 정부에서 주는 의료비 지원금이나 시니어 복지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주민센터에 가서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고 챙기셔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생존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버팁니다. 저처럼 세금 고지서 한 장에 손을 떨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내 자산 구조를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이자만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은 은퇴 전에 어떻게든 정리하시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달 꽂히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장수라는 게 정말 축복이 되려면 내 손에 돈이 쥐어져 있어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돈이 없으면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등을 돌리고 자존심은 걸레짝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매달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면 70대, 80대 인생도 충분히 즐겁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내일은 어느 마트가 세일을 하는지, 다음 주말엔 어떤 시니어 일자리에 지원해 볼지 즐겁게 상의합니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니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장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과 집 문서를 꺼내놓고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노후의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던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70.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구차하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 돈 쓰며 품격 있게 늙어가는 우리 시니어들이 됩시다. 여러분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집은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내가 쓸 자산입니다. 소득 없는 노인에게 집 한 채는 짐일 뿐입니다. 주택연금처럼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둘째, 자식과의 경제적 거리를 확실히 두세요. 자식의 원룸 월세나 취업 준비 걱정보다 여러분의 허리 수술비와 약값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자식도 돕습니다. 셋째, 국가의 복지제도와 보험을 꼼꼼히 공부하세요. 건강보험료 폭탄이나 세금 문제는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친해지는 것이 노후의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작은 숨구멍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차갑지만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따뜻하고 당당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시니어 분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 막막한 상황이신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겁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돈 걱정, 자식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고 방법은 찾으면 나옵니다. 저 병수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노후를 위해 우리 모두 힘냅시다. 고맙습니다.